1년여간 협상을 끌어온 르노삼성 자동차 노조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초강수를 둔 것 같았지만 정작 노조원의 절반 이상은 오늘 정상 출근했고 공장은 가동됐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우선 오늘 노동조합 파업 참가율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르노삼성 부산 공장 임직원 2,200여 명 가운데 68%인 1,500여 명이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노조 조합원 기준으로는 61%가 회사에 나오면서 파업에 참가하는 인원이 절반도 안 된 건데요. 오후 3시 45분부터 근무하는 야간조에서도 55% 이상의 조합원이 정상 출근을 하면서 현재 차량을 생산하고 있어서 전면 파업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전면 파업에 들어간 5일 당일에도 야간조 중 300여 명이 남아서 생산 라인을 가동했고 휴일인 어제도 특근 근무자 대다수가 출근을 했습니다. 다만 생산 라인 가동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낮아서 정상적인 공장 가동률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임단 협의 결론을 못 낸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2018년 임단협 협상에 들어갔으나 11개월에 걸쳐서 난항을 겪었고요. 지난달 겨우 마련된 잠정 합의안마저 부결된 상황입니다. 이후 노사가 다시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도 교섭이 예정돼 있었지만 노조 집행부의 전면 파업으로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측은 노조와 대화회장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인데 아직 향후 일정이나 노조 파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은 이제 노조로 넘어갔는데 파업 참석률이 하락하는 등 노조 내부에서도 갈등이 감지되면서 어떻게 봉합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길어진 협상이 파행되고 견디다 못한 노조가 파업을 외쳤는데 정작 노조원이 반응하지 않았다. 다소 이례적인 상황인데 취재기자와 이번 사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네. 이렇게 파업 참여가 저조한 이유 아무래도 노조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조 집행부의 강경 노선에 대한 조합원들의 거부감과 피로감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전면 파업이라는 강수를 내놨지만 공장이 가동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공장 가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조합원들의 임금이 영향을 받은 것도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계속되는 파업이 회사 존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 등으로 파업 동력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지금 당장은 절반 가까이는 그래도 파업에 참여한 셈이니까 네. 뭐 공장 가동이 앞서 윤지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보다도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생산할 물량이 끊기게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은 르노 본사가 위탁을 한 닛산 로그의 생산 물량에 크게 의존을 하는데 이 계약이 오는 9월에 끝납니다. 게다가 내년에 출시될 르노 본사의 SUV 신차인 XM3 물량을 받기 위해서 협상을 지금 본사와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르노 본사는 부산 공장 대신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에 위탁 생산을 맡길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새 물량을 받지 못하면 부산 공장은 가동률이 40% 밑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노삼성 노사가 무려 1년 가까이나 이 협상을 끌어왔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노사는 지난 5일 교섭에서 공동 선언문에 담길 문구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평화 유지를 선포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을 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노조의 기본권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합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 파업에 참가한 횟수에 따라서 임금 단체 협상 타결금을 차등에 지급해달라는 등의 요구도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교섭이 계속 진행되기는 할까요? 네, 회사는 노조 집행부에 대화를 요청을 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회사의 전향적인 제안이 나올 때까지 전면 파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노사가 1년째 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올해 누적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5% 가까이 줄었고 수출 실적은 반토막이 나서 협력 업체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 내야 할 상속세 규모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예상됐던 대로 한진칼 주가 급등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상속세 규모 얼마 정도로 추산됩니까? 네, 총 상속세 규모는 당초 최소 2천억 원대 초반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현재 더 올라서 2천억 원대 중반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세율 50%를 적용했을 때 단순 계산한 최소 금액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고 또 드러나지 않는 부동산이나 현금 등 다른 자산이 있다면 상속세액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고 조양호 회장 사망 이후에 한진칼 주가 급등이 아무래도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건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맞습니다. 고 조 전 회장은 한진칼과 주식회사 한진, 또 대한항공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속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분은 고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17.84%입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한진칼 주가가 낮아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지난 2달간 강성부 펀드, 즉 KCGI의 지분 늘리기와 또 소송 공세로 주가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따져보면 조 전 회장 별세 전인 4월 초보다 한진칼 주가가 8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때문에 한진그룹 유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한진칼에서만 최소 2,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 누가 어떻게 상속을 받고 또 세금은 어떻게 낼지도 알 수 있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오는 10월 초까지 상속세 납부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이명희 전 1호 재단 이사장과 3남매 등 유족 간 지분 분배 결과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오히려 무주택 서민에 대한 혜택이 없어졌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과 과천 등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를 낮추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분양가가 얼마나 내려가고 또 어떤 방식으로 내려가는 건지 먼저 강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국 34개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분양가 상한 기준을 최대 10%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변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나 준공된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10% 이내가 심사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인근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않아야 하고 1년 이내 분양이 없다면 1년이 넘는 주변 평균 분양가의 105% 이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미 준공한 아파트만 있을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평균 분양가도 산술 평균과 가중 평균을 합친 방식에서 가중 평균 방식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공사의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6년도 8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기존 심사 기준이 주택가격 급등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한 공사 측은 이번 기준 변경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뿐만 아니라 분양가가 시세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변경된 심사 기준은 오는 24일 이후 분양 보증 발급분부터 적용됩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이렇게 바뀐 기준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수영 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네. 일단 심사 기준이 왜 바뀐 겁니까? 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데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에서 분양가가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강남구의 상하 2차, 일원, 대우 등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반 분양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심사 기준을 이번에 강화하기 전부터 애초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좀 경계감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 그러면 이번에 이 제도가 강화되는 게 기대만큼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인기 지역일수록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들어보시죠. 예. 이미 강남권의 기존 주택의 매매 가격이 최고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을 넘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주변에 매매가 단지가 많을 경우에는 분양가를 저렴하게 견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선을 최대 10%포인트 낮춘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주변 단지들의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격 통제의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양가 통제 방식 강화를 좀 안 좋게 보는 측에서는 이 분양가 통제되면 건설사들이 물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보증공사 보증이 필요 없는 후분양을 많이 늘릴 거다. 뭐 이런 식의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기준 변경으로 후분양제가 늘어나는 등의 좀 눈에 띄는 시장 변화는 없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예. 후분양을 하려면 건설사가 초기 자금 조달을 알아서 해야 되는 등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강남권이나 과천 등 입지에 자신감이 큰 재건축 단지들에서 후분양을 검토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추진까지 하기에는 당장 1, 2년 뒤의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사가 떠안을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공급이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이번 분양가 인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은 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예. 다만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같은 옵션을 유상으로 돌리는 등 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건설사들이 이 꼼수를 부린다고 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도 바꿨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산술 평균에서 정하던 평균 분양가를 앞으로는 가중 평균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층별로 또 타입별로 분양가가 천차만별인데요. 그래서 평균 분양가를 계산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를 받습니다. 분양가를 비주력 평면은 낮게, 또 물량이 더 많은 주력 평면은 높게 책정하면 평균적으로는 적정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그동안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중 평균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은 타입의 공급 물량이 많으면 평균 분양가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주변 시세를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건설사의 셈법은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분양가 제한 강화가 나오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는 로또 청약이 다시 늘어날 거다. 뭐 이런 거였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취재가 됐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예. 소비자의 잉여가 커지는 만큼 청약 경쟁률은 다소 높아지겠지만 기대하는 만큼 획기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또 청약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어서 계약자 수가 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미계약 물량을 현금 부자들이 주워간다는 일명 줍줍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청약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분양시장에 이미 규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규제 지역에선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안 되고 지난해 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도 무주택자 위주로 개정됐기 때문에 분양가가 소폭 낮아진다고 해서 당첨 가능성이 있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차기 여신금융협회장에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관료 출신이 내정됐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카드업계에 산적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는데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결국 관 출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선거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번 제12대 여신금융협회장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10명의 지원자가 몰렸는데요. 여신협회는 지난달 30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포함해 3명의 예비 후보군을 짰습니다. 회추위는 면접과 투표를 거쳐 김 전 사장을 최종 단독 후보자로 낙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이 관료 출신이 다시 협회장직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도 여전하다고요. 네, 민간과 관료 출신 후보자들을 놓고 협회 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선임 과정에서 카드업계 노조인 사무금융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관료 출신 회장 선임에 반대하고 관료 출신 인사가 선출되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추위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 출신 인사인 김 후보자를 선택했는데요. 카드 수수료 인하와 마케팅 비용 축소 등 카드업계에 쏟아진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 출신의 힘 있는 인사가 대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자는 오는 18일 열리는 협회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차기 협회장에 최종 선임될 예정인데요. 임기는 오는 2022년 6월까지로 3년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두 번째 광주형 일자리 후보로 유력한 경북 구미시가 오늘 LG그룹을 찾아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구미시가 투자 유치 의향서를 LG 측에 제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오늘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 유치 의향서를 LG그룹에 제출했습니다. LG화학 측은 제안을 받고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빠르면 이달 안에 최종 타결이 이루어지고 조인식도 열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작하는 단계라는 말치고는 벌써 이번 달 조인식 이야기까지 나오고 선정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구미형 일자리가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두 번째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유력한 후보지로 구미 외에 군산도 유력했지만요. 이번 투자 유치 의향서 제출로 구미와 LG화학 간 본격적인 협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구미형 일자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됐을 때 효과는 어떨까요? 구미형 일자리가 확정되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세워지고 2차 전지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단지도 함께 조성됩니다. 구미시는 LG화학이 조 단위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의무 판매제 도입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 판매량 중에 일정 비율을 전기차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의무 판매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전체 판매량의 12% 이상을 전기차를 포함해 하이브리드나 LPG 등 저공해 차량으로 채우면 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무공해차, 즉 전기차의 의무 판매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방안이 좋을지에 대해서. 4월 달 정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징벌 제도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저공해차 의무 판매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이에 대한 페널티가 없지만 앞으로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최소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고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업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사실 저희는 전기차 쪽에서는 선두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될 상황은 없습니다. 반대하는 측은 정부가 업체별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정책 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기업별로 전기차 판매량의 차이가 있고 아직 생산 라인도 갖추지 못했거나 전기차를 수입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세부적인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이달 말쯤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삼성생명이 즉시 연금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천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1차 공판은 끝났고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당국이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할 때 삼성생명이 고객 보호 차원이라며 일부 금액을 돌려준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전체 미지급액 5천억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80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즉시연금은 고객이 수억 원 뭉칫돈을 보험료로 내면 보험사가 이를 굴려 매달 연금을 주고 만기 때에는 원금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 상품에 가입한 삼성생명의 한 고객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에 대해 약관상 설명 없이 부당하게 월 연금액을 적게 지급했다면서 가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비 등을 제하고 굴려 나온 월 연금액을 모두 주지 않고 일부를 뗀 게 문제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들의 이 미지급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미지급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생명이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지급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재윤경 의원실을 통해 보험사들이 최근 금감원에 제출한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확인한 결과 삼성생명이 계약 건수 6만 8천 건에 한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3,108억 원이었고 계약 만기를 감안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무려 5,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연히 몰랐죠. 단지 알 수 있다면 산출 방법서인데 그 미적분이 나와 있는 그 수식을 어떻게 일반인이 알겠습니까? 이자율만큼을 받는 것을 연금액이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예상한 대로 주어야 되고. 지난해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거부하면서 최저보증 이율로 굴린 금액에 미달되는 액수만큼은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얼마를 고객들에게 지급했는지 봤더니 80억 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미지급액 3,100억 원과 비교하면 40분의 1만 지급한 셈입니다. 한편 전체 생보사 21곳의 계약 만기를 감안한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총 9,734억 원으로 삼성생명 5,276억 원, 한화생명 1,328억 원, 교보생명 8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1930년대) 영국 상류층 자녀들의 명문고, 그 가운데서도 22명의 정예 멤버들에게만 허용되는 차기 학생회에 들어가는 일이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우리 아빠가 22에 드는 건 우리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어. 우리가 들게 해줄게. 그렇지? 나 아직 들어간 건 아니잖아. 넌 문제 없잖아. 차기 기숙사장의 첫 번째 후보니까. 권위적이고 계급화된 위계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영혼의 가입의 넷과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토미저드는 이단화 같은 존재입니다. 이 학교 전체가 모순 덩어리잖아.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놀라운 건 자살하는 학생의 숫자가 그에 비해 적다는 거고. 너 그렇게 싫으면 떠나지 그래? 그러고 싶지. 하지만 캠브리지에서 장학금 받기 전까진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노예라서. 1980년대 영국에서 연극과 영화로 만들어져 배우 콜린 퍼스의 스크린 데뷔작이기도 한 어나더 컨트리가 30여 년 만에 국내에 첫 선을 보입니다. 빈부격차와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193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10대 소년들의 갈등과 우정을 유쾌하게 그렸습니다. 특히 당시 이 작품이 영국 신인 배우들의 등용문이었던 의미를 되새겨 이번 국내 초연에도 공개 오디션을 거친 신인들이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누군가에게 배달하려는 듯 차에 싣습니다. 달을 따는 상상을 유쾌하게 표현한 스웨덴의 초현실주의 사진 작품입니다. 스웨덴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에릭 요한슨 특별전이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작품의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직접 촬영한 뒤 세계 최고 수준의 포토샵 리터칭을 거쳐 상상을 현실로 담아냅니다. 사진 작품뿐 아니라 에릭 요한슨의 작업 과정을 볼 수 있는 메이킹 필름과 소품들, 다양한 설치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61년 영화 성춘향의 판소리를 얹은 새로운 소리극이 찾아왔습니다. 늙고 달보다는 조약돌 파도 소리 철없이 환생하였다고. 콩을 굴려 파도 소리를 내고 우산으로 폭포 소리를 내는 등 영화에서 음향 효과를 만드는 폴리 아티스트가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국악의 시도가 돋보이는 공연입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0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떨어졌습니다. 다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급매물이 소진되는 등 호가가 오른 탓에 낙폭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강남구는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고 강북권에서도 마포구가 4주 연속 이어지던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적으로 굳어져 세계 경제가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제임스 매코맥 국가등급 부문 대표는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상반된 태도를 고착화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액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유조선에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선급협회 로이드로부터 기술 적합성을 검증받은 만큼 친환경 선박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는 현대중공업의 행보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병에 노조는 왜 온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반발하고 있는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도와 충북, 경북 북부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비가 내린 탓에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과 비교한다면 3도가량 높지만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며 폭염 수준의 더위는 아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진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 대부분 25도로 웃돌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27도, 인천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강릉의 아침 기온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구름 많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주와 대구 16도로 시작해 대구의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